민정은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무너뜨렸다. 차라리 변명을 했더라면, 아니면 눈을 피하며 당황하는 기색이라도 보였다면 나는 한 번쯤 다시 믿어보려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당당했다. 그날 밤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박정우, 49의 평범한 사내다. 한강 남쪽의 조용한 골목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커피향으로 시작해 고단한 노동으로 끝나는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나만의 소중한 세계가 있었다. 결혼도, 가정도, 따뜻한 저녁 밥상도 그 세계를 지켜주는 울타리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울타리의 그림자는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늦어지는 귀가, 알 수 없는 미소, 그리고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듯한 시선. 나는 애써 외면했지만 이미 균열은 깊어져 있었다. 그리고 결국 한강변의 낯선 풍경 속에서 모든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선명하다. 내가 알던 아내의 얼굴은 사라지고 눈앞에 남은 건 알 수 없는 낯선 여자의 웃음뿐이었다. 그리고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잔혹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박정우, 올해 49이다. 한강 남쪽 조용한 골목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하루를 버티고 산다. 새벽 5시 원두를 갈아내며 퍼지는 구수한 향과 가지런히 놓인 컵들이 나를 맞이한다. 그 정적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내 삶의 전부였다. 나는 늦게 결혼했다. 39의 민정을 만났을 때 세상은 내 편이라고 믿었다. 민정은 사회복지사였다. 처음 본 인상은 따뜻했고 늘 남을 먼저 챙길 줄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 결혼 초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두 손을 꼭 잡고 밤거리를 걸으며 웃던 시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났다. 저녁마다 카페 문을 닫고 돌아와 마주 앉아 먹던 소박한 밥상, 그 순간들이 무엇보다 소중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민정의 얼굴은 변해갔다. 나는 처음에 그저 일이 고되니 지쳐서 그런 줄로만 여겼다. 사회복지사의 하루가 얼마나 거칠고 무거운지 알았으니까. 그런데 민정은 점점 늦게 귀가했고 휴대폰을 확인할 때마다 혼자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은 내가 알던 아내의 표정이 아니었다. 어느 날도 평소처럼 원두 상자를 트럭에 싣고 단골 손님에게 배달을 가던 길이었다. 신호에 걸려 멈춘 순간 눈앞에 한강뷰 레지던스 출입구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다. 대수롭지 않게 스쳐보려던 내 시선이 한 여인의 어깨선을 붙잡았다. 설마 하며 고개를 들자 그곳에 민정이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끝은 얼어붙듯 굳었다. 민정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자연스레 걸어 나왔다. 머리에는 은빛이 드문드문 스치고 고급 양복과 번들거리는 구두, 손에는 레지던스 키 카드가 쥐어져 있었다. 로비 경비가 그 남자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장면까지 눈에 들어왔다. 돈과 권력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아무 일 없었던 듯 배달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민정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일찍 왔네. 그 미소가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였는지 내 가슴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뛰었지만 그 자리에서 차마 묻지 못했다. 밤이 깊어가자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오늘 뭐 했어? 민정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사무실에서 야근했어.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얽혀 있다는 사실이 확신으로 굳어졌다. 나는 차갑게 말을 뱉었다. 민정아, 나 오늘 봤어. 한강 레지던스에서 나오는 거. 순간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곧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서 어쩌라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차라리 변명이라도 했다면 이해하려 애썼을지 모른다. 하지만 민정은 오히려 더 당당했다. 당신은 평생 카페 안에서 커피 찌든 냄새 맡으며 살겠지. 나는 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 벼락 같은 말이 서슴없이 쏟아졌다. 그날 밤은 지옥 같았다. 민정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다. 분할 재산 내역까지 정리된 폴더였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도장 찍어. 그 목소리엔 미안함 한 톨 없었다. 오히려 감옥에서 풀려난 듯 홀가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애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말해줘. 민정은 고개를 저으며 냉정하게 잘라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당신하고는 앞으로 못 살겠어.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더 좋은 사람이라니. 결국 나는 평생 부족한 남자라는 낙인을 찍힌 셈이었다.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물었다. 그 남자가 뭐가 그렇게 좋아? 민정아, 우리 결혼할 때 했던 맹세 기억나지 않아? 민정은 고개를 돌린 채 냉소적인 눈빛으로 말했다. 맹세? 그런 게 현실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 난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어.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붙잡아도 애원해도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은 되돌릴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붉은 잉크가 번져 제대로 찍히지 않은 도장이 마치 내 심장이 갈라지는 자국 같았다. 민정은 치밀했다. 폴더 안에는 분할 재산 내역이 빼곡했고 노트북과 적금 통장, 부모님이 물려주신 반지까지 챙겨두었다. 공동 재산이니까 반은 내 거야. 그 말에 더는 힘을 쓰고 싶지 않아. 그냥 다 가져가라며 손을 내두었다. 싸우는 것조차 지쳐버렸으니까. 합의 이혼이 성립되자마자 민정은 미리 각본을 짜둔 듯 가방을 챙겨나갔다. 그토록 빠른 걸음으로 집을 비운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보금자리를 준비해 두었다는 뜻이었다. 아마 그 남자와 함께 살고까지 철저히 계획했을 것이다. 남겨진 집은 순식간에 껍데기만 남았다. 서랍 깊숙이 스며든 화장품 향, 옷걸이에 덩그러니 매달린 빈 철사, 부엌에서 혼자 밥을 지을 때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까지 전부 칼날처럼 귓가를 찔렀다. 밤이면 고통은 더 깊어졌다. 잠들기 전 옆방에서 흘러나오던 건 정막뿐이었다. 부모님께 이혼 소식을 전하는 일은 더 고통스러웠다.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바람핀 게 확실하다면 상간자 소송이라도 해라.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부서진 마음을 다시 법정에서 드러낼 용기는 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붙잡았다.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니? 그 순간 나는 더없이 죄송했다. 늦게 결혼해 효도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부모님 가슴에 상처만 남겼으니까. 그 후 나는 오직 카페에만 매달렸다. 새벽 5시 문을 열고 밤 10시에 불을 끄는 생활이 이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면 민정의 빈자리가 더욱 선명해 차라리 가게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편이 나았다. 단골 손님들은 사정을 알게 되면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했다. 사장님, 새 출발하세요. 하지만 49의 새 출발이라는 말은 공허하게만 들렸다. 이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민정에 관한 소식이 동네를 돌기 시작했다. 좁은 동네라 소문은 금세 번졌다. 처음엔 잘 산다더라. 좋은 남자 만나 호강한다더라. 그런 이야기였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나와 함께할 땐 늘 불만이던 사람이 다른 남자 옆에서는 행복하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소문은 달라졌다. 민정 곁에 있는 남자가 건설업계에서 돈 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퍼졌다. 청담의 고급 술자리와 호텔 연회에 민정을 데리고 다닌다 했다. 아마 그것이 민정이 말하던 더 좋은 세상이었을지도 모른다. 민정은 그 남자의 곁에서 청담의 고급 바와 연회장을 드나들었다. 처음엔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이다. 내가 데려갈 수 있었던 곳이야 동네 순댓국집이나 치킨호프였는데 갑자기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홀에서 샴페인을 들이켜게 되었으니 아마도 그때가 민정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화려함이 오래갈 리 없었다. 1년쯤 지나자 민정에 대한 소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단골 택시 기사가 어느 날 조심스레 내게 말했다. 정우 씨, 민정 씨 요즘 안 좋게 들려요. 술을 너무 마시고 다른 남자들한테 장난을 친다더군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다. 민정이 술을 즐기긴 했어도 최소한의 선은 지킬 거라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남자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웃었다는 얘기, 상관의 사업 파트너와 팔짱을 끼고 다니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샀다는 얘기까지 들려왔다. 결정적 사건은 청담의 한바에서 벌어졌다. 민정은
과음을 하고는 사람들 앞에서 한 남자의 어깨에 매달려 웃어댔다. 오빠, 나 예쁘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다. 체면을 구긴 상관은 결국 폭발했다. 당신이 술집 여자야. 안면 뭐야? 어디서 이런 짓을 해? 그 소리에 술자리는 순식간에 싸늘해졌고 민정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날 이후 상관은 민정을 완전히 버렸다. 같이 살던 집에서 짐을 싸 내쫓았고 어디선가 직장에도 압력을 넣은 모양이었다. 결국 민정은 일자리마저 잃고 말았다. 그 소식을 들은 내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지만 더 크게 자리 잡은 감정은 남의 가정을 짓밟고 떠난 대가를 이제야 치르고 있다는 씁쓸한 확신이었다. 내가 알던 민정은 분명 그런 여자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그 의문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몇 달이 더 흘렀다. 동네 슈퍼 사장님이 가끔 전해주는 말은 늘 같았다. 민정 씨, 예전 같지 않아요. 많이 초췌해졌더군요. 나는 혹여 길에서 마주칠까 싶어 일부러 돌아가곤 했다. 아직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만남은 뜻밖에도 스스로 찾아왔다. 늦은 밤, 카페 정리를 마치고 불을 끄려는 순간 바깥에서 휘청거리며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술 취한 행인이라 여겼는데 가게 앞에서 멈춰 섰다. 정우야, 귓가에 닿은 목소리에 온몸이 굳어졌다. 고개를 들자 민정이었다.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댄 채 비틀거리고 있었다. 예전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화장은 번져 얼굴 위에 얼룩처럼 남아있었다. 옷차림은 남루했고 코끝을 찌르는 술 냄새가 짙게 풍겼다. 정우야, 나야. 나 기억하지? 민정은 억지로 웃어 보였고 나는 본능적으로 대답했다. 기억하지? 어떻게 지냈어? 민정은 잔뜩 풀린 눈으로 내 팔을 잡았다. 우리 옛날엔 참 좋았지. 기억나? 딱 술 한 잔만 하자. 내가 살게. 손끝에 전해지는 감촉은 간절했지만 그 간절함이 어디를 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거절하려 했으나 애원하는 눈빛에 결국 근처의 낡은 막걸리 집으로 향했다.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곳이었다. 민정은 잔을 비우며 신혼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당신이 내 생일에 끓여준 미역국 아직도 기억나. 당신만큼 나를 챙겨준 사람 없었어. 진심이야. 처음엔 그저 추억을 꺼내는 술자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술이 돌수록 민정은 내 어깨에 기대며 손을 움켜쥐었다. 정우야, 나 다시 받아줄 거지?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민정아, 우리는 이미 끝났어.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었잖아. 민정은 눈가를 적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땐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 알겠어.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러나 그 눈물은 진심이라기보다는 어디선가 배운 연극처럼 보였다. 술잔이 오갈수록 그녀의 말투는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었다. 이젠 둘만 남았잖아. 예전처럼 돌아가면 되잖아. 그 말은 애절하다기보단 기댈 곳 잃은 자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구차한 몸짓 같았다. 나는 단호히 말을 잘랐다. 그만해, 민정아. 우리는 이제 남이야. 스스로 원해서 떠난 사람 아닌가.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 다리를 더듬으며 낮게 속삭였다. 당신도 외롭잖아.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순간 온몸에 역겨움이 몰려왔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의 모습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났다. 민정아, 다시는 이런 식으로 내 앞에 서지 마. 내가 원해서 끊어낸 인연이잖아. 이제 와서 이게 뭐야? 민정은 당황해 울먹였지만 나는 술값을 던지듯 계산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다. 민정이 정말 후회해서 울었던 걸까? 아니면 단지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던 걸까? 분명한 건 이미 산산조각 난 그릇은 결코 다시 붙일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동안 잠을 설칠 만큼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특히 민정이 마지막에 흘리던 그 눈물과 구차하게 붙잡으려던 목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이제는 법으로 모든 걸 끝내야 한다고. 그래서 결국 대학 동창이자 변호사인 현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민아, 나 상간자 소송을 하려고 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내 말을 들은 현미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정우야, 이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왜 이제야 마음을 먹은 거야? 나는 숨을 고르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동안은 용기가 안 났어. 하지만 이제는 끝내야겠다. 내 삶을 짓밟고 떠난 사람들이 여전히 웃고 사는 걸 더는 참을 수가 없어. 현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했다. 자료가 관건이야. 증거가 있어야 법정에서 이길 수 있지. 나는 그날 한강뷰 레지던스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다. 직접 눈으로 봤지만 사진은 없어. 그때는 충격이 너무 커서 손이 움직이지도 않았어. 현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괜찮아. 내가 알아볼게. 확실한 걸 잡아오마. 며칠 뒤 그는 두툼한 파일을 들고 찾아왔다. 정우야, 이 남자 이름은 강철수. 52 먹은 건설업체 대표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벌써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는 거야. 사진 속 강철수는 젊은 여자와 팔짱을 낀 채 호텔을 나서고 있었다. 민정을 버린 지 한 달도 안 돼 다른 여자를 품은 모습.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민정이 나에게 돌아온 건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강철수에게 버림받고 기댈 곳, 1차 마지막으로 손 내밀 수 있는 대상이 나였던 것이다. 현미는 자신 있게 덧붙였다. 증인도 있어. 단골 택시기사, 동네 슈퍼 사장.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드나드는 걸 여러 번 봤다고 하더라. 충분히 승산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묻어두었던 분노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더는 도망치지 않으리라. 내 인생을 짓밟고 떠난 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안겨줄 시간이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되면서 민정의 근황도 하나둘 드러났다. 직장을 잃은 뒤 노량진 지하 원룸을 전전하며 콜센터, 야간 아르바이트와 전단지, 알바로 연명하고 있다는 이야기. 강철수와 살며 긁어댄 카드 빚은 고스란히 민정의 몫이 되었고 지금은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했다. 한때 내 아내였던 여자가 이렇게 추악했다는 사실은 씁쓸했지만 동정은 들지 않았다. 내 앞에서 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다며 비웃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 말의 대가를 이제는 온몸으로 치르는 중이었다. 나는 서류를 넘기며 과거를 떠올렸다. 늦은 귀가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던 버릇, 대화 중에도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던 표정. 그때 눈치챘더라면 상처가 덜했을까. 그러나 이미 지난 일이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법정에서 마침표를 찍을 차례였다. 며칠 뒤 우연히 시장에서 민정의 친오빠를 마주쳤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담담히 말했다. 정우 씨, 우리 민정이가 못된 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민정이와 연락을 끊었어요. 처음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어진 얘기는 내 가슴을 칼로 후벼 파듯 아프게 찔렀다. 민정은 우리 이혼 당시 친정가족 앞에서 정반대의 거짓말을 늘어놓았다는 것이다. 정우가 바람을 피워서 내가 버림받았다. 정우한테 맞아서 더는 살 수 없었다. 그런 식으로 가족들을 속였다고 했다. 그래서 친정은 나를 파렴치한 남편으로 오해했고 재산 분할도 민정 쪽에 더 얹어주라며 등을 떠밀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철수에게 버림받은 뒤 민정이 친정을 찾아가 돈을 빌리려 했을 때 처음으로 진실을 털어놓았다고 했다. 내가 바람을 피웠다. 정우는 잘못한 게 없다. 그제야 친정 식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기만당했는지 깨달았다. 민정의 오빠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를 악물며 말했다. 우리를 거짓말로 이용한 거예요. 남편을 나쁜 놈으로 만들고 우리 손으로 당신 편을 버리게 한 거죠.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날 친정은 민정을 내쫓았다. 다시는 우리 집 문턱조차 밟지 마라. 부모는 더 이상 민정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배신이 나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혈육까지 속여버렸으니 이제 민정은 어디에도 돌아갈 곳이 없었다. 피부치마저 버린 상황,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몰락이었다. 민정의 오빠는 마지막에 덧붙였다. 정우 씨, 상간자 소송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민정이의 거짓말, 우리가 다 증언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다. 민정의 몰락은 자업자득이었다. 한때 내 아내였던 사람의 비참한 추락을 지켜보는 기분은 씁쓸했지만 동정할 이유는 없었다. 모든 건 그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그 결과 또한 스스로 짊어져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법정에 서는 날이 다가왔다. 가슴은 요동쳤지만 피하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먹었다. 강철수는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고 옆에는 대형 로펌 변호사가 버티고 있었다. 돈이면 모든 걸 가릴 수 있다고 믿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나도 두려움은 없었다. 현민이 준비한 서류와 증인, 그리고 내 안에 쌓인 분노가 의지가 되어 나를 떠받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법정에는 민정도 와 있었다. 증인석에 선 건 아니었고 방청석 한쪽에 홀로 앉아 있었다. 1년 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볼살은 쏙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얼굴은 푸석하게 꺼져 있었다. 옷차림은 남루했고 눈빛은 이미 초점을 잃은 채 허공만 헤매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예상대로 강철수 측 변호사는 발뺌부터 했다. 분류는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히 업무상 친분 관계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한 증거 앞에서 그 말은 공기 중에 흩날리는 먼지에 불과했다. 증인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서자 내 가슴은 뻥 뚫리는 듯했다. 동네 슈퍼 사장은 민정이 직접 강철수와 사귄다고 자랑했다고 진술했고, 택시기사는 두 사람이 한강뷰 레지던스에서 여러 차례 함께 나오는 걸 똑똑히 보았다며 분명히 말했다. 그가 급히 찍어둔 사진까지 제출되자 법정 분위기는 단번에 뒤집혔다. 그 사진은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였다. 결정타는 민정의 친정 오빠의 증언이었다. 이혼 당시 민정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불륜을 저질렀고 정우 씨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나중에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이 말 앞에서 강철수 측 변호사조차 고개를 떨군 채 반박을 못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터졌다. 강철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책임을 민정에게 떠넘기려 한 것이다. 민정 씨가 먼저 유혹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술자리에서도 달라붙었고 계속 연락을 먼저 해왔습니다. 그 말에 방청석에 있던 민정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뭐라고요? 당신이 먼저 대시했잖아. 순간 법정은 술렁였고 판사가 민정을 제지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이들이 두 사람의 추악한 민낯을 똑똑히 확인한 순간이었다. 강철수는 끝까지 민정을 비난하며 발을 뺐다. 민정 씨는 술버릇도 심하고 다른 남자들에게도 추파를 던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남의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자가 이제 와 피해자인 척하는 꼴에 내 속에서 치가 떨렸다. 게다가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1년 넘게 동거했다는 사실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재판은 압도적으로 우리 쪽이 유리하게 흘렀다. 증거는 명확했고 증언들은 서로 맞아떨어졌다. 강철수 측은 반박다운 반박 한마디조차 내놓지 못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려는 순간 민정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정우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이야.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민정아,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이 길을 선택한 건 당신이잖아. 그 말을 남기고 나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법정을 나섰다. 그날 밤 현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정우야, 오늘 재판은 완벽했어. 승소는 확실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가슴 깊은 곳에서 눌러오던 돌덩이가 스르르 굴러 떨어지는 듯했다. 위자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야. 현민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2차 재판에서 법원은 강철수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액수였고 현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요즘 상간자 소송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지. 강철수 측은 형식적으로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현민은 단호했다.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 증거가 너무 확실하잖아. 결국 몇 달 뒤 강철수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왔다. 위자료를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돈을 손에 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1년 반 동안 쌓여온 억울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풀려나며 가슴이 뻥 뚫렸다. 지폐의 무게가 손바닥을 짓누르는데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법정이 내 억울함을 증명해준 증거,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었다. 물론 돈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무너진 신뢰, 짓밟힌 자존심은 숫자로 환산될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법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진 응징,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후련했다.
밤마다 숨죽이며 울던 기억,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여야 했던 수모가 이 순간 조금은 씻겨 내려갔다. 그 무렵 들려온 소식은 아이러니했다. 민정이 결국 채권자들에게 쫓겨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강철수와 살던 시절 무분별하게 긁어댄 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천만 원에 달했고 끝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었다. 노량진 지하 원룸에서조차 밀려나 PC방이나 사우나에서 몸을 뉘이며 하루 벌어 하루를 연명한다는 말이 들려왔다. 가끔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한다는 소문도 돌았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한때 나를 내려다보며 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던 여자가 결국 가장 밑바닥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더 좋은 세상이라던 말은 허상이었고 남의 삶을 짓밟고 얻은 화려함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단골 손님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건넸다. 정우 씨, 어제 시장에서 민정 씨를 봤는데 정말 다른 사람이더군요. 눈빛에 생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말을 듣자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렸다. 한편으론 남의 가정을 짓밟고 떠난 대가를 치르는구나 싶어 통쾌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때 내 아내였던 사람이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상상하니 씁쓸했다. 그러나 동정은 없었다. 민정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그 결과 또한 그녀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나는 떠올렸다. 레지던스 앞에서 팔짱 끼고 웃던 얼굴, 내 앞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며 홀가분하던 눈빛. 그때 그녀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나 같은 사람과는 더 못 살겠다며 이제 와서 불쌍하다 여길 이유가 없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정우 씨, 그래도 오랜 정이 있는데 불쌍하지 않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불쌍한 건 내가 아니었다. 거짓으로 나를 모욕하고 욕심으로 스스로 무너진 사람이 불쌍할 뿐이다. 하지만 그 불쌍함조차 스스로 초래한 것이니 누구도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다. 생각해보면 법정에서 받은 위자료는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그건 나를 무너뜨렸던 거짓말을 사회가 바로잡아 준 판결이었다. 민정이 친정에서까지 퍼뜨린 거짓말, 내가 바람을 피웠다. 내가 손찌검을 했다. 그 모든 누명이 벗겨진 순간이기도 했다. 그래서 더 후련했다. 돈은 사라져도 명예는 내 삶에 남았다. 동네 사람들도 내게 다가와 말했다. 사장님, 이제 얼굴이 펴졌네요. 예전엔 나를 동정하는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존중하는 눈빛이었다. 그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제야 알았다. 밤에 혼자 카페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만약 내가 법정에 서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억울한 남편, 버림받은 사내로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내 억울함을 증명했고 그녀는 스스로의 거짓에 무너졌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정의였다. 민정의 몰락 소식은 계속 들려왔다. 채권자들에게 쫓겨다니며 친구들에게마저 외면받고 친정 식구들조차 등을 돌렸다 했다. 부모님이 다시는 이름조차 꺼내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안에서 묘한 허무함이 일었다. 피부치에게도 버림받은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벌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민정이 조금 더 일찍 후회했다면 나는 용서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아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울 수 없으니까. 깨진 거울을 붙인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결국 나는 배웠다. 배신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늦은 귀가, 뒤집어 놓은 휴대폰, 눈을 피하는 대화. 그때 내가 더 눈을 크게 떴더라면 덜 아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뒤늦게 깨닫게 한다. 지금 나는 깨달았다. 행복은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 있는 게 아니었다. 매일 새벽 5시 원두향으로 가득 찬 카페에서 손님들과 웃으며 나누는 인사 속에 있었다. 민정은 더 좋은 세상을 찾아 떠났다가 끝내 나락으로 떨어졌고 나는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서도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인생은 아이러니하다고. 나는 그 말을 이제야 이해한다. 그 아이러니 속에서 나는 살아남았고 그녀는 무너졌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 칼을 단단히 내려놓으며 나는 다짐했다. 과거는 끝났다. 이제는 앞만 보고 살자.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강철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남자는 여전히 다른 여자와 함께 잘 지내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왔다.
위자료 3천만 원쯤은 그에게 큰 돈도 아니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내겐 중요하지 않았다. 최소한 법정에서 받아낸 판결로 응징을 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옳았다는 것을 사회가 인정해준 그 순간이 내겐 더 큰 보상이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법이 내 편에 서주었다는 사실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게 해주었다. 판결 소식이 퍼지자 카페 단골들이 내 손을 꼭 잡아 주었다. 사장님, 이제 얼굴이 펴지셨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다. 한때는 나를 동정의 눈길로 보던 사람들, 심지어 등 뒤에서 수군거리던 이들조차 이제는 나를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가 다시 사회 속에서 당당히 서 있다는 증거였다. 돈은 강철수에게는 작은 흠집일 뿐일지 모른다. 하지만 판결문에 찍힌 그의 이름, 불륜가해자라는 낙인은 그 어떤 값비싼 양복으로도 가릴 수 없다. 돈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그 기록은 그의 인생을 따라다니며 언젠가 또 다른 자리에서 발목을 잡을 것이다. 나는 그것으로 좋겠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새 여자와 호텔 라운지를 오가며 호화로운 삶을 즐긴다고 했다. 겉으로는 변한 게 없어 보였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런 삶은 언젠가 다시 무너진다. 민정이 그에게 버림받았던 것처럼 지금 곁에 있는 여자 역시 언젠가는 같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탐욕과 배신으로 쌓은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직접 겪었고 민정의 몰락을 통해 눈으로 확인한 진리였다. 나는 이제 그에게 분노조차 느끼지 않았다. 단지 연민 섞인 냉소만 남았다. 스스로의 인생을 썩게 만드는 건 결국 본인일 뿐이니까. 한편 나는 조금씩 변해갔다. 예전에는 억울함과 분노에 잠 못 이루었지만 이제는 밤에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던 기억 대신 카페를 열며 맡는 원두향이 나를 채웠다. 평범한 하루가 더없이 소중하다는 걸 나는 늦게나마 배웠다. 가끔 손님들이 묻는다. 정우 씨, 새 사람 만날 생각 없으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요. 크게 다친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거짓 없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 내게 남은 인생은 더 이상 허망한 약속이나 배신으로 더럽혀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민정은 더 좋은 세상을 찾겠다며 나를 버렸지만 결국 더 나쁜 곳으로 추락했다. 반면 나는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버텼을 뿐인데 더 나은 삶을 얻었다. 그 아이러니가 나를 씁쓸하게도 또 한편으로는 단단하게도 만들었다. 과거는 끝났다. 나는 칼을 내려놓든 마음속 분노를 내려놓았다. 이제는 앞만 보고 살겠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내 삶은 고요하다. 새벽 5시 카페 문을 열고 원두를 갈아 향을 채우고 손님들과 마주 앉아 따뜻한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한다. 밤이 되면 불을 끄고 텅 빈 가게를 나서는 길. 그 단조로운 일상이 지금의 나에게는 무엇보다 값지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가끔 손님들이 웃으며 묻는다. 정우 씨, 새 사람 만날 생각 없으세요? 나는 짧게 웃고 고개를 젓는다. 아직은요. 크게 다친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언젠가 인연이 다시 다가온다면 그때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 어제도 칼로 원두 자루를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이 스쳤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는 것을. 민정은 더 좋은 세상을 찾아 떠났지만 끝내 더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 칼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다짐했다. 과거는 끝났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살자.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